역수잖아, 그죠? 성수하고 역수니까 수익이 투자금액에서 몇 %가 되느냐. 요 비율을 따지는 거죠.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이걸 따져 투자금을 쓴다는데 두 개가 역수가 된다 그랬죠? 성수하고 수익률이, 그지? 자, 성수가 4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소득이 몇 가지가 있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행금수지, 세후행금수지 5개의 수익이 있죠? 5개 수익이 있는데 투자금액이 가능총소득이나 유효총소득 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되냐. 투자금액은 총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가능총소득이나 유효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총소득 성수. 총소득하고 같은 말이 뭐? 조소득. 조소득하고 총소득. 조나 총이 같은 말을 그랬죠? 조소득 성수 또는 총소득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투자금액은 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순소득 성수. 순소득하고 순영업 소득은 같은 말이죠.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투자금액이 총소득, 이 유효총소득이나 가능총소득의 몇 배냐. 총소득의 몇 배냐. 이게 총소득 성수. 투자금액은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게 순소득 성수예요. 그리고 투자금액이 세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세전현금 수지 성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 또는 그냥 줄여서 세전성수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은 세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이게 세후현금 수지 성수. 또는 그냥 세후성수 줄여서 이렇게 성수가 4개가 있는데 이 성수는 전부 그죠? 분자에는 투자금액이 들어가야 돼. 그 분모에는 수익이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이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이 그대로 분모에 가면 됩니다. 왜? 이 투자금액이 이 수익의 몇 배가 되나 해보니까 요 성수 앞에 있는 요 수익이 그냥 분모로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총소득 성수는 투자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됩니까? 총소득이 분모에 가겠죠? 총소득, 조소득. 조소득이나 뭐 총소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가능이나 유효 총소득, 요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는 거니까 총소득이 분모에 가면 돼.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는 투자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거니까요. 이 순영업 소득, 성수 앞에 있는 순영업 소득이 바로 분모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성수는 투자금액은 세전현금 수지의 몇 배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분모에는 당연히 성수 앞에 있는 수익, 뭐 세전현금 수지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세후현금 수지 성수는 투자금액은 세후현금 수지의 몇 배냐 이거니까 분모에는 역시 세후현금 수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수를 만들 때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전부 뭐가 들어간다?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 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노? 투자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투자금액이 분자에 가야 되는데 이 투자금액이 2가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 투자금액은 지분 투자금액하고 은행에서 빌린 부채하고 지분하고 부채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자, 지분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채가 없으니까 지대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부채 없이 투자하면 지대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지. 근데 부동산 투자는 지대토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지분만 갖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 또 지분이 없이 부채를 가지고 투자한다. 전부 부채로만 투자하면 금융비용이 너무 증가하겠죠. 그죠? 이자 지출액이 너무 커지니까 부채로만 투자를 하면 부의지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채를 활용했으면 정의지대 효과가 나타나지 부의지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지분도 조금 부채도 좀 활용하고 이렇게 2가지로 투자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봐요. 여기에 지금 수익이 5종류의 수익이 있는데 이 5가지 수익 중에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요 3가지 수익하고 요 아래에 있는 세전세후현금 수익 2가지 수익은 성질이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림시험법 자체가 어려집니다. 잘 보자.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부채 수입액을 차감한 후에 나온 수익이고 위에 3가지 수익은 아직 부채 수입액을 차감하기 전이죠. 그죠? 그럼 밑에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부채 수입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금을 갚았죠. 그럼 부채에 대한 대가는 여기서 지불했지. 그럼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으니까 요 밑에 이 2개는
지분 투자한 돈에서 생긴 수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위에 세 가지 수익은 아직 부채를 차감하기 전이죠. 부채를 차감하기 전이니까 이 세 가지 수익에는 지분에서 나온 수익도 있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대가를 안 갚았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위에 세 가지 수익은 총 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는 뜻이죠. 지분하고 부채를 합친 것에서 나온 수익이니까,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전이나 세금수는 부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해서 갚았으니까 이거는 이 두 개의 수익은 어디에서? 지분 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에요. 지분 투자 금액에서. 근데 위에 세 가지 수익, 순요소득, 가능, 유효총소득 요 세 가지는 부채를 상환하기 전이니까 지분에 대한 대가와 부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분과 부채를 합친 총 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거기 어디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가능 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요소득은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세전이나 세금수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어디 나와 있나? 네. 그 몇 페이지고? 33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당구장 표시 찾아가지고 그걸 모르면 이 어림셈법은 이해를 못해요. 그럼 잘 봐, 이제. 요 총소득하고 순용소득은 무슨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야? 총투자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 성수를 계산할 때도, 그죠? 이 수익 자체가 봐. 총소득하고 유효총소득이나 가능총소득, 순용소득은 전부 어디에서?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익 자체가,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총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도 무슨 투자 금액이? 총투자액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총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니까 분자에도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세전성수나 세후성수는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세전연금수익이나 세후연금수익은 총투자액이 아니고 뭐 지분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자에는 지분투자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총투자액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이 개념을 모르면 어림심부에서 이 공식을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성수에만 공식이 4개가 나왔죠, 그죠? 수익률도 또 요 공식이 4개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요것만 나오는 줄 아나? 비율 분석에 가면 또 비율이 또 공식이 또 수도 없이 나와요. 다 어떻게 외우겠어, 그지? 근데 이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성수를 만들 때 성수가 4개가 있는데 성수를 만들 때 분모에는 수익이, 분모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 근데 분모에 들어간 수익은 뭘더라?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갖다 주란 말이에요. 네?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넣습니다. 근데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총투자액이 분자에 가야 되고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지분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면 지분투자 금액이 분모에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세전이나 세금수 수익은 지분투자액에서 생긴 수익이지. 그러니까 분자에 지분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총소득이나 유효총소득, 순용소득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그제? 그래서 총투자금이 분자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원리만 하면 이 공식을 4개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제?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는 게 별게 없어. 억지로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 개씩 해가다 보면 참 쉽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개론 한 과목만 합니까? 그럼 다 외워도 되겠지. 그지? 민법도 이해 안 되다가 그냥 하면 또 외워야 되지. 공법, 이거, 그거 어떻게 외워? 참. 그죠? 그것만 외웁니까? 중개법 다 외워야 되죠. 그죠? 10일, 14일, 그제? 다 외워야지. 가짜로 1,000만인지, 3,000만인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그제? 벌칙도 다 외워야 되고, 전부 외울 거고, 그죠? 10일 이내에 통보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다 공부할래요, 그거? 그럼 뭐하러 중개사가 공부 시작했습니까? 중개사 공부 안 할 때도 그리 편하게 잘 살아놓고, 뭐하러 시작해갖고, 그 고생을 하고 있노, 그래.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차라리 감자탕 집에 가서 접시라도 닦고 그냥, 식당에서 서비스라도 하면 150만 원도 받을 건데, 안 그래, 그죠? 돈 써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죠? 집에 또 가면 또, 어이구, 등신아 6개월 동안 학원 다녀갖고, 뭐고 샀는데 25점 받았나? 이런 소리 해봐. 나중에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또, 그죠? 또 끝장을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한번 또 탁, 칼을 뺏으면 막, 휘두르려도 해야지.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일단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요 부채 수익을 차감한 후에 나온 수익은 부채를 갚았으니까, 요 밑에 2개 수익은
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그 부채 수익을 차감하기 전에 나온 세 가지 수익은 부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안 갚았으니까 아직 지분과 부채를 합친 총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요 개념을 알면은 성수 4개 공식을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수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 성수를 계산하고 성수는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작을수록 좋다 그랬죠. 뭐 총소득 성수든 순소득 성수든 세전 성수든 세후 성수든 전부 성수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본 회수기간은 짧아서 양화 투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4가지 성수를 비교해가면서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법이 성수법이고요. 이 성수가 4가지지만 성수는 전부 다 원래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합니다. 성수가 아까 의미하는 게 자본 회수기간을 그랬죠, 그죠? 그제? 네. 근데 성수가 4개지만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순소득 성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익은 경비는 항상 지출할 돈이니까 이거는 수익의 개념이 아니에요. 경비는 수익이 아닌 거죠. 나갈 돈이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경비를 차감하고 나온 수익, 이 순영업 소득이 실제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대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수익이 얼마 남았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얼마, 수익이 얼마 남았다. 그때는 이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을 대표하는 게 순영업 소득이니까 성수를 대표하는 것도 순소득 성수예요. 그래서 성수는 자본회수기간을 의미하지만 4개가 다 자본회수기간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니까 순소득 성수를 자본회수기간으로 통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순소득 성수를 자본회수기간하고 이 공식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총 투자를 10억 했어요. 10억 했는데 1년에 2억씩 수익이 예상돼. 그럼 자본회수기간은 몇 년인가? 2억 한 번, 2억 두 번, 2억 세 번, 2억 네 번, 2억 다섯 번. 5년 하면 10억 회수되죠? 손가락으로 꼽아도 5년, 자본회수기간 5년 계산하겠지, 그제? 총 투자 금액이 5띠번이다, 5띠번. 50원. 50원인데 1년에 수익이 10원 난다. 그러면 띠번 한 번, 띠번 한 번, 띠번 한 번, 띠번. 5띠번 하면 5번. 5년 하면 5띠번 회수되죠? 순소득, 순수를 자본회수기간하고 공식 억지로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꾸 이렇게 발상전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사고를 전환하면은 쉬워져요. 요 개념을 꼭 기억하고 4가지 성수를 비교하면서 이제 성수가 적게 나타날수록 양화투자를 선택하는 게 성수법이고 이 성수하고 역수가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원래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의 역수 또 세전현금수지 성수의 역수, 세후현금수지 성수의 역수, 요 3가지가 이제 수익률인데, 순소득 성수의 역수를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줄여서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론에 가면은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뭐로 나누느냐? 환원율로 나눴거든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데 그때 환원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환원율이 바로 이 종합자본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이나 종합자본환원율이나 종합환원율이나 자본환원율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동의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나중에 감정평가론에 가면 환원율 하는 게 나와요. 그 환원율이 바로 이 종합자본환원율을 뜻하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이 뭐하고 역수?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예요. 그 다음에 세전임금수지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그리고 세후임금수지 성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이제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총소득수, 조소득 성수도 역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역수가 있는데, 이 조소득 성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인데, 이 총자산 회전율은 어림시험법의 수익률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건 수익률이 아니고, 비율 구조에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이 어림시험법의 수익률이 아니란 말이야. 비율 구습에 나오는 비율이니까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역수를 알아야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역수는 분모문자가 바꾼 거죠. 그럼 성수 4개 공식 만드는 거 아까 기억을 했죠. 그죠? 성수 만들 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고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 넣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투자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총투자액이 분자에, 지분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지분투자금이 분자에 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럼 요 역수는 분모자를 뒤바꾸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럼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은 요놈하고 분모자를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총투자금액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겠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 금액에서 총 투자액이 아니고 지분 투자 금액에서 뭐가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분모 문제를 그대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지? 세후 수익률은 역시 지분 투자 금액에서 뭐 세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가 뭔가만 알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수 공식 만드는 요령 아까 배웠잖아.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분모에 갖다 주고 분모에는 분모에 있는 수익이 지분에서 발생하면 지분 투자 금액, 총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은 총투자액이 분자에 간다니까. 그럼 요놈하고 역수가 이거다. 그러면 요놈도 이제 분모 문제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 그럼 분모에 뭐 총투자액이 들어가 있죠. 그럼 분자에는 초소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총투자 금액하고 항상 같은 말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 금액이 10억인 거잖아. 5억짜리 부동산 투자하면 총 투자액도 5억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 금액이 같은 말입니다. 총 투자액, 바로 부동산 가격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어림협부의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비율 부서상들은 비율이니까 비교를 해서 나중에 기억을 하는 게 좋고,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커져야지 어떻게 작아지는 거. 그죠? 분모 문제가 뒤밖에 있는 게 역수니까 역수는 한 개가 작으면 하나는 크게 하지. 분모 문제가 밖에 있으니까 반비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했잖아. 여기 있어. 다 했잖아. 여기. 봐라. 성수가 2로 작으니까 수익률은 50%로 커지고, 성수가 10으로 커지니까 수익률은 10%로 적어지잖아. 그지? 안 했나, 이거 아까 다. 칼이 나오니까 그냥 또 진짜. 배고프다. 빨리 하고 가자. 밥 물어. 그러니까 이제 성수가 작을수록 양하면 수익률은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커져야 됩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든 종합환원율이든 지분 배당률이든 세후 수익률이든 이것들은 높게 나타날수록 양화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성수와 여러 개의 수익률을 계산해 두고 이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수록 양화 투자를 보고 투자를 쓴다는 방법이 어림시행법인데요. 자,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나중에 이제 그 비율부수에 가면 또 비율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이 비율부수표에 있는 비율 중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사례를 주고, 계산 문제를 사례를 주고, 기억, 순소득 성수, 니은, 채무불이행률, 디귿, 세후 현금 수지 성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한 문제가 한 문제로 나왔어, 작년에. 이 어림셰프하고 비율분석법을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는 계산 문제가 세 문제짜리죠. 세 가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 수준에서 풀면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요, 3분 이상 걸려야 풉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냥 추리역하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들고 간다고 풀고 있다가는 민법 풀 시간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어린이협회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최소한 어린이협회는 이 다 비율이 공식인데, 그지? 이걸 떠올려가지고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요 수지 계산 과정에서 대입을 해서 요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지? 요거 일단 시험지에 적고요. 계산하는데, 요 세후형수까지 계산하는데 이미 한 2분 걸려요. 그렇겠죠? 지문에 1 해가지고 조소득 성수가 얼마다 그러면 이것도 대입해서 풀고 2번에 순소득 얼마다 풀어야 되고, 그죠? 3번에 지분 배당률은 몇 프로다 하면 또 요 공식도 올려서 여기 또 대입해서 풀어야 되고, 3분 안에 푸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 가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지? 네. 난이도 상급 문제는 찍어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덕이죠. 풀어서 틀리는 것보다, 그지? 찍어서 맞추면 그거만큼 금상첨 아닙니까, 그지? 풀었는데도 틀리면 설상가상이죠. 풀어서 맞추기라도 하면 3분, 4분 걸려서 맞추기라도 하면 천만다행인데, 풀어갖고 틀린다. 3, 4분 걸려서 틀리면 이거는 진짜 설상가상이고 합격할 확률이 전혀 없잖아요. 찍어서 맞추는 게 뭐야? 이 금상첨화지. 완전히, 그지? 시간 단축하고 돈 벌고, 민법 한 개 더 풀어서 돈 벌고, 완전히 꺽 먹고, 안 먹고, 도랑 치고 가져가고, 뒤로 넘어졌는데 500원짜리 주고, 완전히, 찍어서 맞춘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냥. 자, 이 어림시험법에서 나오는 비율이 지금 요거까지 합치면 8개 아닙니까? 근데, 물론 다 알아야 돼. 작년에 요거 구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죠? 근데, 일단은, 그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비율 정도만 알면은 한 개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율.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순소득 자본회수기간. 이 순소득 성수를 자본회수기간 한다 그랬죠? 총 투자액이 순영업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이게 자본회수기간 순소득 성수죠. 이놈하고 역수가 뭐라고? 종합자본환원율. 요 두 개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다. 요 두 개의 비율을 모르면 거의 한 개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청구에서 기억할 게 요 세전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가 뭐야? 지분배당률이죠. 지분배당률이 상당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게 지분배당률이 중요하고 지분배당률하고 세전성수 일단 역수는 뭐하고 역수가 되는가는 모르면 안 돼요. 저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종합환원율, 그리고 세전성수 역수는 지분배당률, 세후성수 역수가 세후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역수를 알고 세 개의 비율 공식은 유심히 받아야 돼. 요 세 개의 비율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한 개 정도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 공식 자체를 그냥, 그죠? 저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저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맞죠? 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기간으로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술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저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아닙니다. 저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성수와 역수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이 아니고 올해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공식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를 한 개 낼 수도 있어요. 거의 아마 예상되는 게 서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유심히 공식을 좀 받아야 되고 세 개 비율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자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성수와 여러 가지 수익률을 계산해 가면서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이 클수록 자본시장은 짧다라고 보고 양한 투자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어린 편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뒷페이지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자본 회수기간의 길이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도 단순 회수기간법하고 현가 회수기간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을 그냥 회수기간법하고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회수기간법 그래도 맞고 단순 회수기간법 그래도 그냥 맞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을 그냥 회수기간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회수기간법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비할인 기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계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현가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니까 현가 회수기간법은 자본 회수기간을 고려할 때 합계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킨다 이 말입니다. 현재 가치화 시켰다는 것이 이 유입이 미래 가치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꿨으니까 할인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합계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바꿔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이거는 당연히 합계 시행 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뜻하니까 회수기간법은 시행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근데 현가라는 용어가 포함되죠. 현가 회수기간법 그러면 시행 가치를 고려한다. 이게 이제 초점이야.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가, 그러니까 요 현가 회수기간법, 현가라는 용어가 꼭 포함이 되면 이 현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요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만 나머지 어림시험법의 두 가지 하고요. 또 회수기간법하고 그냥 회수기간법 그러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현가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만 시행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회계적 잉여법이나 비율분석은 시행가치를 당연히 고려하지 않겠죠. 유일하게 이것만 현가 회수기간법만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투자분석기법이다. 이걸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회수기간법은 언제 투자안을 선택하느냐, 투자 선택 기준을 또 알아야 된대요. 자,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 정도면 나는 투자를 하겠다. 목표 회수기간을 4년 책정해 놓고 있어요. 내가 10억을 투자하는데 이 10억을 회수하는데 4년 걸리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억 투자했는데 4년 걸린다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해야 투자하겠다는 뜻이에요. 1년에 2억 5천 수익이 나면 4년이면 10억 회수하겠네. 이제 10 나누기 4 하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회수기간을 지금 4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안을 딱 분석해봤다. 투자안을 분석해보니까 이 투자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투자안의 자본 회수 기간이 2년이면 충분히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2년이면. 그럼 내가 목표로 세운 회수기간보다 투자의 회수기간이 더 짧죠?
목표 회수기간이 4년인데 4년보다 2년이 짧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나는 4년 만에 자금 회수한다면 투자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시험 목표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자금 회수가 가능한 거죠? 그럼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4년 만에 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자하겠다. 목표 회수를 4년 설치했단 말이야. 근데 투자를 분석해보니까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년 걸릴 것 같아. 4년 만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면 투자한다 그랬는데 6년이 걸리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지가 시험 목표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지나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거지. 그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회수기간법은 목표 회수기간보다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한다 이 말이야. 아니?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다. 그때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회수기간법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이 회계적 이익률법도 다른 거 없어요. 투자 선택 기준 알면 돼.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회계이익률, 회계이익률하고 투자자 자신이 책정한 목표 회계이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안을 선택하는데, 자, 투자자가 나는 연간 10% 회계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하겠다. 목표 회계이익률을 10% 책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안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예상되는 회계이익이 15%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자기가 세운 목표 이익률보다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나는 10% 이익만 나오면 투자한다 그랬어. 근데 투자를 해서 예상되는 이익이 자기가 세운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로 10% 이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목표 이익을 10% 잡고 있는데 투자를 분석해 보니까 투자에서 예상되는 회계이익이 6%밖에 안 되면 투자할 수가 없겠지. 반드시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 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 회계이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투자 기준이 두 개 나왔죠? 자,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뭐가?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으면 투자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 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 회계이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한다. 요거까지 하면 투자 기준 여기 두 개가 더 나왔지? 아까 지금 투자 선택 기준 여기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얼마나 많아 투자 기준이? 또 한 개 또 남았어, 또. 아직까지. 지금 투자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수령가는 0보다 클 때, 수수는 1보다 클 때, 내부술과 요구술 중에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는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목표 회수기간과 투자 안의 회수기간 중에는 뭐가 짧아야?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작아야 한단 말이에요. 작다나 짧다나 같네. 4년보다 2년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을 때,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목표 회계이익률보다는 투자 안의 회계이익률이 더 커야 돼. 내가 시험 목표보다는 더 높은 이익이 예상돼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니, 투자 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한다. 투자 선택 기준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분석법 중에 요거 어디 갔나? 비율 분석법. 정말 많아요. 투자 분석법도. 그죠? 비율 분석법. 이제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 놓고 그 비율들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선택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이, 그죠? 이 앞에 걸 좀 지워야 되겠는데, 지워도 상관없죠? 뭐, 내 맘이지, 이제, 그지? 내가 써놓고 내가 지우는 것도 열받아요. 자, 이제 비율 분석법. 이 비율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비율들은 다 중요한 비율이고, 한 개도 이게 만만하게 볼 비율이 없어요. 비율 분석은 반드시 무조건 한 개 아니면 작년에는 비율 분석에서 채무 불이익률만, 그 계산 문제가 한 개를, 세 개를 합쳐갖고 한 문제를 만들어냈죠.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 분석에서 무려 세 문제가 나와서 비율 분석에서만 아셨어요? 그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는 겁니다, 비율 분석은. 모든 비율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율 분석에서 하는 첫 번째 비율이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융자 비율, 또는 차입 비율, 또는 저당 비율, 또는 대출 비율이나 대부 비율 같은 말이고요. 대출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 담보 인정 비율. 아이고, 동요도 얼마나 많은지 더러웠어. 영어로는요, loan to value에 머리끝을 돌아서 LTV. 상당히 동요가 많습니다. 이 LTV 이것도 알아야 돼. 자, 대부 비율. 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비율을 대부 비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뭘 담보로 제공해야 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죠? 그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격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치에서 금융기관이 얼마나 융자를 해주느냐, 이 말이야. 부동산, 담보부동산 가치에서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 난단 말이야. 자,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요. 돈이 없다. 1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내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구입하는 주택, 이 1억짜리 주택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죠.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6천만 원을 융자를 해주더란 말이야. 그럼 담보부동산 가격은 1억이고 융자액이 6천이죠. 그럼 몇 프로 융자를 받은 거야? 1억 중에 6천만 원이면 몇 프로고? 6천 나누기 1억 하면 0.6이고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나오니까 60% 될 거 아닙니까? 0.6 곱하기 100 하면 이 60%가 바로 뭐야? 융자 비율. 1억 중에 60%를 융자받은 거죠. 융자금이 6천이니까, 그지? 1억 중에 60%를 대출을 받았죠? 대부비율이 60%. 1억 중에 60%를 차입했죠? 또 1억짜리 부동산의 60%만큼이 저당 잡히죠. 저당권이 6천만 원만큼 쓰니까 저당 잡힌 비율이 60%잖아, 그지? 그리고 1억 중에 담보로 60%가 인정됐으니까 60%인 1억에 60%인 6천만 원이 융자액으로 책정됐겠죠, 그죠? 담보 인정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론이 대출 또는 융자의 말이고요. loan to value. 부동산 가치에 대한 론,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loan to value의 머리를 잡아서 LTV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금융기관이 차입적에 대출해주는 비율을 대부비율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금융기관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겠어요? 적게 해주고 싶겠어? 어이구, 차입자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 대출을.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많이 해주면 차입자가 채무를 불여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융자를 많이 해줄수록 상환할 월금이 늘어나면서 원리금을 못 갚을 확률이 커지겠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대부 비율은 차입자가 산다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줄 때 산다는 비율이란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차입자 입장이 아니고 차입자는 대부분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금융기관은 낮아야 좋은 거야. 대부분이 낮아야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대부분은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죠.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최대로 해주면 몇 프로까지 대출해줘요? 70%야, 70%. 나중에 금융론에서, 다음 주 우리 금융론에서 모기지론이 최대 대부분이 70%죠? 대부분이 70%인데 지금 대출을 70%까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차입자가 원리금을 못 갚아가지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차입자가 계속 파산지경이 이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대부비율을 규제를 들어가잖아요. 정부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은 대부비율 거의 50% 수준인데 50%도 채 안 나와요. 주택을 담보로 하면 주택은 세를 줄 수 있죠.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내 집에 방이 3개인데 방 한 칸을 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를 주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를 해줘서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그 금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방 한 칸당 최소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1억에서 융자를 70%까지 하면 융자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이죠. 근데 방이 3칸 있다. 2,700만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7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4,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융자액이. 그러면 43%밖에 안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이 50%도 채 안 나와요. 그래서 집 사기가 어렵단 말이야. 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통 7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대부분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에 대출을 60% 받았어. 그럼 내 돈은 몇 프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40% 들어간다는 뜻이죠? 대부분이 60% 같으면 지분비율은 몇 프로? 40% 되는 거죠. 대부분이라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억짜리 집 살 때 대출 60% 받았다. 그럼 자기 자본이 지분이 40% 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죠? 대부분은 대출 시점에서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대출 시점에서는 100%를 절대 초과할 수가 없지.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했는데 1억 5천 빌려주면 대부분이 150% 되겠죠. 그런 금융기관은 그게 금융기관이니까 정신병자지. 1억짜리를 담보로 정했는데 1억 이상을 어떻게 융자를 해주겠나. 그러니까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7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도 그러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출 시점에서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지금 대출을 받을 때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6천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융자비율, 대부비율 몇 프로야? 60%가 나왔죠? 근데 대출 후에 시장 상황이 급변을 해가지고 IMF가 발생했어요. IMF가 딱 터져가지고 주택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1억 가던 부동산이요, 4천만 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럼 그 시점에서 이제 대부를 한번 계산해보면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천만 원을 금융에서 융자를 내준 셈이죠. 그럼 6천 나누기 4천이니까 1.5가 나오니까 곱하기 100은 몇 프로가? 15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담보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죠. 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대부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네. 그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첫째, 대출 시점에서는 100%를 초과할 수가 없겠지만 대출 후에 담보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대부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또 어떤 경우에도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담보로 적는 부동산 가격이 순간적으로 하락할 때는 대부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고? 대부비율이 60%면 지분비율은 40%는 뜻이죠. 그럼 대부비율이 60%, 0.6이니까 지분비율은 0.4, 40% 될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돼야 되겠죠? 그럼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친 게 100% 1이니까 1에서 대부비율을 빼면 뭐가 되고? 지분비율이 될 거고, 1에서 지분비율을 빼면 대부비율이 되겠죠?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친 게 100%가 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대부비율은요,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이에요. 실제는 이 부채 비율이 또 중요하단 말이야.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대한을 어디에 붙인다 그랬지? 부모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랬지. 부채에 대한 지분 비율. 그럼 부모보다 바뀐 거지? 대한이라는 용어는 부모에 붙인다 그랬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거 부채 비율이란데 이 부채가 다른 말로 바꾼다.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부채 아닙니까? 그죠? 지분이 뭐야? 지분 비율이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값이 바로 부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부 비율이 60%일 때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오지? 40% 나오겠죠? 그럼 봐라.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뭐로 나누라? 지분 비율로 나눈 게 부채 비율이 되죠?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건데 대부 비율이 60%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40%가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나오나? 60 나누기 40 하면 1.5니까 곱하기 100 하면 150%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150%가 되는 거예요. 자, 대부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비율 밑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지분비율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금방 나오지?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이 되니까 지분비율이 몇 프로 나오는 게 나오죠? 지분비율을 적고 나눠버리면 돼. 60 나누기 40이면 얼마? 1.5니까 15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알겠나요? 자,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 대부 비율이 20%야, 20%. 20%일 때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보자.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80. 밑에다 뭘 적어라? 지분 비율을 적어. 두 개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지분 비율이 금방 80이 나왔죠? 그리고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누면 그게 부채 비율이니까 20 나누기 80이 부채 비율이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얼마야? 8분의 2면 4분의 1이니까 0.25니까 곱하기 100 하면 25%가 된다 이 말이네, 그지? 4분의 1인데 어떻게 250이니까 25%지. 20 나누기 40은 0.25 곱하기 100 하면 25%예요. 250 아니고. 250이 되려면 200 나누기 80을 해야 250인 겁니다. 멀고도 험난하네. 올해 계산 문제 뭐 전부 패스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대부분이 50%예요, 50%.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역시 50이지.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될까? 50분의 50이니까 1이니까 몇 프로?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00%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대부분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80%예요? 대부분이 80%다. 그럼 지분 비율은 20%고 부채 비율은 그럼 얼마? 4가 나오니까 당연히 400%가 된다. 곱하기 100 하면, 그지? 대부분이 100%예요, 100%. 100%면 부채 비율은, 지분 비율은 얼마 돼? 0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분자에 0이 가면 값이 0이지만 분모에 0이 들어간다. 그럼 값이 뭐? 무한대가 되는 거다.
아셨어요? 거기에 밑에 도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 지금 대부비리 20%면 부채비율이 25%, 대부비리 50%면 부채비율이 100%, 대부비리 60%면 부채비율은 150%, 대부비리 80%면 부채비율이 40%, 대부비리 100%면 부채비율이 무한대. 다 적혀 있지? 그지? 눈치껏 보고 답이라도 좀 해라. 아, 이거 진짜 참.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 눈치껏지도 없어요. 아, 힘들어. 대부비리 50%면 부채비율이 얼마? 100%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부비 100%일 때 부채비율은 얼마냐? 무한대가 된다. 자, 이 대부비율을 가지고 부채비율을 구하는 거.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채비율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을 주고 부채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대부비율 밑에 지분비율을 적어라.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을 합치면 100이 돼야 되죠? 그 대부비율 가지고 부채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대부비율 밑에 지분비율을 적고요. 나눠버리면 돼. 그럼 그게 부채비율이라고. 오케이? 네. 하겠죠? 대부비율,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줄 때 산정하는 비율인데, 대부비율이 낮을수록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서 양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바로 담보로 정되는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비율이라 하는데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융자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못 해야 된단 말이야. 매년 계산 문제로 한 개 나오는 게,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최대로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 대출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융자 금액 계산하는 문제. 그게 계산 문제로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 대부비를 모르면 융자액을 계산을 못 하겠죠. 자, 담보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대부분이 60% 이내다. 그럼 최대로 융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5억 곱하기 60하면 얼마?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그럼 융자액이 바로 대부비율 60%를 알면 부동산 가격에 곱해버리면 융자액이 3억가 바로 계산 나오죠? 5억 곱하기 60%니까 3억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부동산 가격이 1억인데 대부비율이 60% 이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60 하면 6천만 원. 바로 나오죠, 융자액이. 그러니까 이 대부비율을 모르면 융자액을 계산을 못하니까요. 대부비율을 꼭 기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비율.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로 뭐지요? 이자한다. 원금과 이자 해라. 원금과 이자. 저기 부채 서비스액 옆에다가 내가 저기 차트 옆에다가 적어놨네. 이자가 아니고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 원리금. 어이?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이 같은 편이에요. 바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냐, 또는 뭐 부채 서비스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부채 감당률인데 순수익은 크게 산출될수록 좋겠죠. 근데 상한할 원리금은 적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수익이 커지고 원리금이 적으면 이 부채 감당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죠. 이 부채 감당률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내가 연간 상환할 원리금은 적은 데 비해서 순수익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크다 이 말이야. 수익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봐요.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1년에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몇 배가 나와? 1.5배가 나왔죠? 그죠? 근데 역시 연간 상환할 원리금, 부채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원리금이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인데 1년간 예상되는 순수익,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0.8배밖에 안 나오죠. 잘 봐라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 500만 원 생겼죠? 그럼 재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지. 그죠? 남는 돈이 잔액이 500만 원 남으니까. 원금 이자 갖고도, 그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원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한 거죠. 800만 원 수익 나면 다 갚아도 200만 원 모자라니까 2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재무를 불행하겠죠. 그죠? 근데 순수익을 전부 그 원리금을 사는데 다 쓰지는 않을 거고 무조건 이걸 명백히 재무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 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원리금을 지급하기가 역부족이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종전에는요, 이 부채 감당률을 금융기관이 산정해가지고 1.2배 정도만 나와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대출을 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1.4배에서 1.6배 정도가 나와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굉장히 부채 감소를 높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최소한 한 1.4에서 1.6배 사이에 돼야 되는데 1.5배 정도 같으면 이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원리금 상환하고도 500만 원 남는 돈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채 감소는 1보다 커야 합니다. 크면 클수록 양한 비율. 이 공식 모르면 안 돼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당연히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일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 채무 불이행률. 이 채무 불이행률은요,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이런 뜻이에요.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채무를 불이행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분모를 잘 봐야 됩니다. 분모가 무슨 수익? 유효조소득이다. 순영소득이 아니고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률인데 이 총수익은 클수록 좋아요. 하여튼 수익은 그죠? 유효총수든 가능총수든 순영소득이든 소득은 수익은 크게 산출될수록 좋습니다. 근데 연간 지출할 경비하고 상환할 원리금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이 비율은 낮게 나타나냐, 그지? 채무불이행률은 무조건 적어야 돼. 채무불이행률이 0에 가까울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낮을수록 양호한 비율인데, 만약에 연간 예상되는 유효총수익이, 그죠? 연간 예상되는 유효총수익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지출할 경비를 계산해보니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벌어가지고 경비 지출하고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채무불이행률이 1이 나왔잖아요. 그죠? 1,000분의 저희가 1이지. 채무불이행률이 1이라면 1년에 1,000만 원 벌어서 경비 지출하고 원금 이자 갖고 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근데 모자란 것도 하나도 없죠.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거. 그게 뭔고? 그걸 본전, 똔, 쉐임. 그죠? 그걸 학술적으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률이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냥 손익분기점이나 채무불이행률 같은 표현입니다. 아니, 손익분기점의 측정 지표. 유효총소득이다. 분모가 유효총소득이야. 순영소득이 아니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하고요. 값이 0에 가까워서 작으면 작을수록 양화 비율이 채무불이행률이고, 그리고 네 번째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총투자금액에서 총투자액이나 같은 말이 아까 부동산 가격이었다. 부동산 가격인 총투자액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름을 이제 분모 문자를 바꾸면요, 총투자 금액이 조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조소득 성수죠. 총소득 성수, 그지? 저기 어림이연표에 조소득 성수하는 게 있죠. 성수 중에 맨 위에 있는 성수. 총투자 금액이 조소득의 몇 배냐, 조소득의 몇 배냐, 이게 조소득 성수죠. 그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뭐? 총자산 회전율이냐, 그지? 분모 문자가 바뀌었잖아, 그지? 총자산율은 당연히 클수록 좋겠죠. 왜냐? 투자 금액은 적을수록 양호한데 총수익은 항상 클수록 좋아요. 분모가 적고 분자가 클수록 이거는 양호하죠. 총자산율이 크면은 투자 금액은 적은 데 비해 총수익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자산 회전도가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가치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바로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 뭐하고 역수? 조소득 성수다.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뭐였어요 아까? 종합자본 할인율이었죠.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종합자본 할인율이고,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지? 저기 했잖아. 지금 30분 아직 안 지났어요. 머리 아프지? 오늘만 비율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쉬운 줄 알아요. 바로 이 조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다. 역수를 기억해야 돼. 역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율이 영업경비 비율. 또 줄여서 그냥
영업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영업 비율 또는 뭐 운영 비율이라고도 하고 영업 경비나 운영 경비가 같은 편이니까 요거는 많은데요. 바로 총수익 즉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총수익은 항상 클수록 좋아요. 경비는 적게 지출도 좋고. 그러니까 이 조소득이 크고 총수익이 크면서 경비 지출이 적을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죠. 이 영업경비 비율은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낮을수록 좋죠. 영업경비 비율이 낮아야만 총수익은 크게 확보했는데 경비 지출을 억제했다 이 말이에요. 경비가 적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확보돼서 생산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경비 비율이 이렇게 적을수록 영업경비 비율이 적으면 돈 관리를 아주 야무르게 잘한 거죠. 경비 지출을 억제한 거니까. 그러니까 재무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이 바로 부동산의 관리 상태, 이 부동산의 재무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비율, 이게 바로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총수익, 이 조소득은 이제 가능 조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조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가능 조소득이 저희 분모에 갈 것 같으면 가능 조소득 대비 영업경비 비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나오고 유효 조소득에서 경비가 몇 프로 차지하나 그러면 유효 조소득 대비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소득은 가능 조소득과 유효 조소득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지? 이거는 무조건 값이 0에 가까워서 낮게 나타날수록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아주 장관리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관리 상태, 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비율이 바로 영업경비 비율이고, 자, 여기 지금 5개 비율은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5개 비율 외에 또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요. 수입 비율, 소득 비율, 공실 비율, 그리고 또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일단은, 그 5개 비율들만 우선에 기억을 해놓고요. 이것들은 다 공식을 전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율부에 나온 비율은 특히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작년에는 물론 채무불이익률이 나왔죠. 채무불이익률이 작년에 요 계산 문제로 채무불이익률을 계산한 게 나왔고 대부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요 2개의 비율을 모르면은 나중에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2개 비율은 필연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비율도 중요해요. 채무불이익률도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채무불이익률까지 요 3개의 비율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대부분에서 파생된 비율이 뭐고 부채 비율이죠. 이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요 하여튼 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나중에 뭐 영업경비 비율 구하는 것도 27회가 8인가 영업경비 비율을 바로 27회에 나왔네. 예, 영업경비 비율을 계산하라. 그게 27회 문제였고 작년에는 채무불이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뭐 그리고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가 이 대부이라고 부채 감당률 이걸 주고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라.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매년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가 연습하면 풀었는데 오늘은 아직 안 합니다. 왜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금융원에 가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정리해 드리고 나서 융자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것도 3월에 가서는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오늘 대부이라고 부채 저 비율 사실 다 기억해. 공부가 상당히 많죠. 자,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 할인임금 수준부에서 투자 선택 기준 여러 개가 나왔지? 첫째, 수령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수익 수준 1보다 크면 투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 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 같은 말이다. 그리고 편입 비용 비율은 뭐보다 크면 투자? 1보다 수익 수익률가 1보다 크거나 편입 비율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는 뭐가 커야?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목표 회수기간하고 투자 안의 회수기간 중에는 뭐가 짧아야?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투자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회계적 잉여율법은 목표 회계익률보다 투자 안의 회계익률이 더 커야 투자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1보다 커야 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게 나타나야 금융계의 차입적에 대출을 해주는 거지. 1보다 적으면 절대 대출 자체를 못 받아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투자합니다. 자, 투자 선택 기준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340조 340페이지 보면 박스 속의 핵심 정리에서 투자 선택 기준 7개 딱 정리되어 있지. 한 문제짜리야 그거. 별 그려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순행가는 1이 아니고 0, 수수는 0이 아니고 1보다 크고 투자가치와 시행가치 중에는 투자가치가 더 크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더 커야 되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 또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의 회수기간이 작아야 돼.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되고
회계적인 목표 회계익률보다는 투자 안의 회계익률이 더 커야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론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투자 분석 기법까지 오늘 다 다뤄봤는데요. 작년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 4개 나왔다 그랬지. 아까 내가 소개해 준 거 있죠? 작년 문제. 운영수지 계산관에서 순명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과 세전현금 수지를, 세전지분복계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 뭐냐. 그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 작년에 나온 거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보자. 꼬라지. 뭐가 나왔는가. 한번 봐봐야 알겠지. 오늘 다 정리됐으니까. 침은 못 바르겠고, 나머지게. 발라도 돼? 333페이지 한 펴봐. 333쪽. 언니 이름 뭐지? 저요? 강지선. 아, 맞죠. 네? 처음 왔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알고 있어. 네. 내가 울산에서 매달 며칠 날 누가 등록했는지를 다 검색하고 있어요. 어디 검색하는지 모르지. 랜드고치 사이트가 우리 학원에서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게 현가입된 거 딱 보면 그죠? 울산 육수당 고시학원 1차 학객반에서 동영상 쿠폰이 등록된 게 나오거든. 다 보면 나와요. 내가 토요일, 일요일 앉아갖고 울산 수강식이 얼마나 동영상을 듣고 있는지 일일이 검색 들어갑니다. 검색 들어가면 동영상을 2번 들었잖아요. 진도율이 200% 명기가 되어 있어요. 3번 들으면 300%. 한 번 들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으면 100%. 듣다가 끊어지잖아. 37%, 53%. 전혀 안 들어갔다 0%. 대부분의 사람들이 000000000 진짜 동영상 안 듣대요.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나? 참, 그죠? 동영상 비싼 건데. 333페이지. 333쪽에 5번 문제부터 봐요. 그게 작년 문제죠?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에 내부 수익률법, 수련제가치법, 수익순수법, 할인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그렇지? 이 할인임금 흐름, 현금 수준의 현금 흐름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할인임금 흐름 분석법에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련제가치법, 수익순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죠? 그럼 기억 맞지? 그제? 이연은 아직 수련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수는 1이 된다. 순행가가 0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가 같다는 뜻이죠. 순행가가 0이면 유입과 유출의 현자가 같으니까 수익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면 수익수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순행가가 0이면 수익수는 반드시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물론 아직 정리를 안 해줬어. 내가 다음 3, 4월 단계에 또 해줄 거지만 지금 오늘 들은 것만 해도 요 질문 풀 수 있어. 순행가가 0일 때는 유입과 유출이 같으니까 수익수는 1이 되는 거죠. 당연히.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그지? 그 다음에 D가 재투자율이나 할인율이 같은 말인데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수련제가치법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투자율이나 할인율이 같은 말이야.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련제가치법, 수련가법은 뭘?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그 다음에 수행가법에서는 뭐가? 요구 수익률이 재투자율, 할인율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리얼, 회계적 이율법에서는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율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아까 회계적 이율법은 이 투자의 이익률,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거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미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소리 하면 교도소 잡혀간다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하고 뭘 비교했을까? 요구 수익률 비교했잖아.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해가지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죠. 그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없는 거야. 실현 수익률은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것도 틀리다는 거 알겠지? 이거, 이 문제에, 이거 옳은 지문 찾아내는 건데 기억, 미연, 리얼 해가지고 3개 옳은 지문인데 옳은 거 3개 맞나? 네. 몰라 하여튼 그 찾겠어요. 네. 이거는 공부하면 찾을까? 그건 공부하면 찾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거 풀면 다 푸는 거예요. 참. 그럼 재작년에 그 위에 28일 그 한 개, 오늘 푸는 김에 한 개 더 해보자. 뭐 가자. 24번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부 수익률은 수행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하늘이다. 큰일 나지.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죠. 그럼 유입하고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면 수행가를 0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뭐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유입하고 유출의 행가가 같으면 순행가가 0이 되는 거지. 0보다 작으면 유출의 행가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제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만드니까 순행가는 0으로 만들지. 0보다 작거나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야 된다. 순행가를 0으로 만드는 또는 수익성실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수익성실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 그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가 뭐냐? 유출의 현가라는 뜻이에요. 유출의 현가. 투자 지출이 바로 유출이니까, 유출의 현가고, 그 유출의 현재 가치를 사학기간 중에 현금 수입의 합계. 현금 수입의 합계가 뭐야? 유입의 합계입니다. 유입의 현가죠. 근데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부모문자가 바뀌지, 이거. 봐봐라. 수익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지. 지금 지출이 유출이잖아, 그지?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 그러면 부모문자를 바꿨잖아요. 그거 역시 틀렸죠, 그죠? 유입의,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 그래야 되겠죠? 부모문자 지금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지금 주문을 한 게 낸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나, 지금? 띵한 상태인데, 뭐, 빨리 밥이나 물어가지, 뭐 풀고 있나, 그냥. 갈 거 그랬지? 4번. 해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한 데 걸리는 기간. 그게 이제 해수기간인데, 해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 해수기간이 가장 장기 투자, 해수기간이 길어야 좋아, 짧아야 좋아? 짧아서 좋은 거지. 가장 긴 걸 선택하는 놈은 머리에 총 맞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순행가법과 내부수준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 요구수준을 사용한다. 아니죠. 순행가법은 뭘? 할인율로 요구수준을 사용하지만 내부수준법은 내부수준을 사용한다 그랬어. 그죠? 그럼 이게 옳은 지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그 정도로 나오면, 이 공부 좀 하면 지금 두 문제 풀었던 걸 풀겠죠? 이 지금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온 문제야. 쉬운 게 아니고. 에? 뭐 투자분석 기법이 물론 다 처음 이제 듣고 막 워낙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오늘 하루에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그죠?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할인이 뭔지 뭐 이런 거 용어부터가 너무 생소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지? 그래도 제가 가급적이면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혹시 들었는데 가물가물하고 이게 무슨 말이더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빨리 동영상으로 반복을 해서 반복 수업을 하고, 오늘 정리한 건 있잖아요. 요즘 서브노트 잘 하고 계시죠? 네, 1, 2월 2달 동안에 서브노트 해가지고 2월 말에 마지막 딱 수업 끝나면 3월 1일 날 우리 보강하죠? 네. 3월 1일 날 보강이잖아, 그죠? 네. 3월 첫째 주 1일 날이 보강이야. 보강을 해야 그 진도가 다 마무리되는데, 3, 4월 첫 진도는 3월 8일 날 첫 진도 나가고, 3월 1일 날은 1, 2월 진도입니다. 8주의 진도를 못 끝내니까 3월 1일까지 하고, 1, 2일 진도가 3일절까지 해야 진도가 나갈 건데, 3월 1일 날 진도가 끝나면 3월 8일 날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만든 서브노트를 다 들고 오셔야 돼.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름 적어갖고. 그럼 내가 싸가지고 집에 들고 와야 대구까지. 들고 와서 일주일 뒤에 돌려준단 말이야. 검사하고. 알았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서브노트 할 게 상당히 많겠죠? 버릴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적어야 돼. 오늘. 정말 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시험 문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안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올해 안 나오면, 작년에 안 나왔으면 그전년도에. 안 그러면 또 올해 나오고. 2년, 3년 안에, 반드시 3년 안에 한 문제씩은 반드시 순환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다 중요한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정리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잊어먹거든. 그럼 일주일 안에 동영상 한번 더 들어봐야 돼요. 네. 하여튼 어려운 투자론 해결한다고 고생하셨고.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들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